서울 아파트 가격 거품이라고 보세요?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또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일 텐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사실 조정받을 때 집값 조정을 안 받았어요. 주요 대도시, 이제 그 나라마다 다 집값이 몽땅 오른 게 아니라 대도시만 올랐어요. 한국도 뭐 서울하고 수도권만 올랐듯이 세계 주요 도시, 뭐 뉴욕을 비롯한 그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올랐는데 뉴욕 같은데 먼저 오른 데는 뉴욕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2, 3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뭐 뉴욕 같은 뭐 한 해에 5% 하락하기도 했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늦어도 조정을 안 받고 오히려 폭등을 했단 말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다시 뭐 지금 고개를 든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본격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왜냐 그러면 집값이라는 게 뭐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오르면은 이게 또 조정을 받고 또 조정을 받아야만 다시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조정받을 때 조정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금년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내 집 마련하는데 어떤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지지부진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거를 볼 때 금년이 아니고 내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사실 금년 연초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렇지 않겠나는 생각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안 받았으니까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값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오르면 좀 쉬었다 가고 또 오르면 쉬었다 가고 이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안 오른 거는 이제 그게 위험이 그만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타이밍을 잡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뭐 이게 주식은 뭐 저점에서 사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저점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뭐 빨리 종식된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정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부터 내년이 그게 내 집 마련의 기회일 수 있다. 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말 많이 월등하게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도 받고 있는데 예, 예. 버블이지 않냐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거 유튜브에도 영상 되게 많거든요. 예, 맞아요. 이거 버블 붕괴가 된다 뭐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만 놓고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거품이라고 보세요? 저는 전혀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나간에 서울의 일부 아파트가 3.3 평방미터, 즉 평당 1억 원씩 거래됐지 않았습니까? 네, 넘었죠. 네, 1억 원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뭐 까놓고 얘기해서 반포 아크 리버파크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3번인가 4번인가 33평형이 34억 뭐 그러니까 1억 평당 1억씩이 거래가 됐는데 그런데도 이게 버블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저놈이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집값이 뭐 이렇게 진짜 1억씩 평당 1억씩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진짜 버블이 아니냐 뭐 그러는데 세계 주요 도시 집값과 비교해 보면은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중간 정도뿐이 안 갑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뭐 일본 도쿄보다 비싸고 중국보다 비싸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순전히 오해고요. 우리나라 뭐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데 해당하는 뭐 롯봉기, 도쿄 롯봉기는 서울 집값을 넘어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뭐 이제 그 상해, 뭐 북경, 선진 이런 데 집값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넘은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과 비교해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그 소득까지 고려를 한 건가요? 소득이 예, 뭐 그것도 정확한 뭐 데이터 이런 건 없지만 그거는 뭐 한국의 경제 수준이라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결코
뭐 이렇게 서울 집값이 세계 주 대도시에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고 뭐 대학 교수님들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고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버블이고 우리나라도 인구가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우리나라도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일본의 이제 제조업이 많이 이제 붕괴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또 아웃소싱을 위해서 뭐 해외로 이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경기 침체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도쿄 인근의 신도시에 이제 불 꺼진 도시가 발생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결국 인구 절벽의 원인이었다. 뭐 이렇게 그런 주제로 다 주장하는 네. 걸 봤는데요. 네,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인구 감소도 뭐 다소 영향을 미쳤겠지만 20년 장기 불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근본 원인은 예. 프라자 하부이거든요. 프라자 하부. 그러니까 1985년부터 약 4, 5년 동안 일본의 토지는 4배. 4배. 예. 주식은 3배. 3배. 이런 엄청난 버블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은 당시 일본의 지가 총액이 미국의 주가 총액의 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프라자 하부 이후에 미국의 이게 뭐 자산 버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버블이 엄청 심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도에 일본의 대장성이 이제 토지 버블을 억제하는 이제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이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그때 뭐 일본 장기시중은행이 파산했죠, 이게. 이어서 이제 엔고 때문에 이제 수출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출 감소.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인 거거든요. 일본의 버블 붕괴는 인구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이제 프라자 하부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그거를 인구 감소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출발점이 프라자 합의였는데 왜 이렇게 인구 얘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이제 지금 일본이 대표적으로 고령화 국가잖아요. 네. 고령화 국가니까 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인구 감소도 다소의 영향은 있지만 직접적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 그건 분명히 프라자 하부 이후에 뭐 길게 보면 10년, 뭐 5, 6년 사이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인구 증가 정점 연도가 2030년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해인가 2019년도인가 발표를 통계 추이를 보니까 2028년이 정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빨라졌네요.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속도가 그만큼 가파르다. 일생 동안 낳는 아이 수가 1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인구 감소 속도가 아주 굉장히 가팔라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인구가 아직 증가하고 있는데 정점 연도가 28년도가 되면은 정점 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몇 년 동안에 그게 3년이나 앞당겨졌으니까 엄청 가파른 거죠. 이게. 지금 한 뭐 이제 그 10년 이후의 거는 지금 이제 전망하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네. 한 10년을 전망한다고 그러면은 네. 10년 이내에 인구가 정점 정도에 다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인구 물론 근본적인 거는 인구겠지만 가구 수거든요. 가구 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히 인구가 현재는 줄어들지는 않지만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증가한단 말이죠, 이게. 가구원 수는 줄어들고 가구수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런 거에 의한 거죠. 뭐 지금 요즘에는 뭐 우선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해서 지금 따로 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미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론이라고 그런 풍도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거지만, 네. 실제 생활은 따로 하는 거죠. 네. 페이퍼만 남아있고. 그렇지. 페이퍼만 남아있고, 각각 따로 사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가구 분화에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는 인구가 근본이지만, 이제 가구 수가 더 직접적으로 미치는데 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소위 뭐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뭐 다가구, 다세대, 뭐 도생 이런 뭐 소위 통칭해서 원룸 주택이 지금 화랑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그런 가구 분화의 한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구원 수가 옛날엔 뭐 4인 5인 가족이 지금 평균 2.5인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 2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그게 큰 집이 필요가 없으니까 대형 아파트가 몰락하는 현상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아파트가 이제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 개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나이 때 된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퇴장을 하는 거고, 자식 세대가 이제 그 주택 시장에 주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30대, 40대가 이제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그때가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청년층, 청년 세대라고 그러는데 18세부터 45세까지를 청년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가장 많이 벌어서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이에요. 그 계층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교체를 안 할 수 없는데 베이붐 세대는 서서히 퇴장을 하고 에코붐 세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그게 주거 패턴이 달라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는 주거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하는 주거지도 다른 거죠. 자녀 세대, 에코붐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기준은 뭔가 그러면은 직주 접근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일자리가 있는 지역, 일자리에 있는 지역 비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로 있는 지역으로 교통이 용이한 지역, 수도권이 되겠죠. 네. 그런 데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런 지역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뭐 보합이거나 떨어지거나 거꾸로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뭐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